안녕하세요. 대한근관치료학회와 함께하는 대놀 수요 세미나. 오늘의 앞 강의는 이제는 할 수 있다 생활치수치료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치과보존과에서 근무한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근관치료학회와 함께한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께서는 근관치료를 잘 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함께 배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모든 강의 중에 유일하게 근관치료를 안 하려는 치료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증예를 먼저 하나 보며 시작하겠습니다. 20대 여환이 전반적인 충치 검진을 받고 싶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47번 근심부에 우식이 관찰됩니다. 바이트윙 촬영을 통해 보니 치수관과 인접해 보이는 깊은 우식이 관찰됩니다. 이 치아에 대한 치료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엔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우식을 제거해 보겠다라는 게 사실 보존적인 마음이 커야지 나올 수 있는 말이지, 실은 이 정도로 우식이 관찰될 경우에는 바로 근관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우식을 제거할 때 치수 노출은 제법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수기구로 조금 더 우식을 제거해 보니 역시나 블리딩이 일어나는 치수 노출입니다. 저는 이런 증예에서는 거의 항상 MTA를 활용한 생활 치수 치료를 시행해왔습니다. 본 증예는 MTA로 펄프 캐핑을 시행했으며 1년이 지난 현재에도 환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게 대학병원에서 진료하니까 쉽게 이런 선택을 하지, 이거는 사실 엔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런 치수 노출 상황에 근관 치료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개원가에서 펄프 캐핑으로 통칭되는 생활 치수 치료는 사실 임상가들에게 외면받아온 치료 방법입니다. 실제로 다이칼 등을 이용하던 전통적인 방식의 펄프 캐핑의 성공률은 낮게는 50% 미만으로 보고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MTA의 발전으로 인해서 90% 이상의 상당히 높은 성공률이 수년간 보고되고 있지만, 실패를 했던 선배들의 경험담과 함께 여전히 예후를 기대하기 어려운 술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생활치수를 시도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의 미성숙 영구치와 유치입니다. 특히 미성숙 영구치에서는 환자의 나이도 어리고 에이펙스를 좁히는 것이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소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수련의 시절부터 MTA를 활용한 생활치수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왔고, 마이크로스컵이 없었던 군의관 및 다른 병원에 파견된 시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런 증예들을 경험해 볼 기회가 있었다 보니 실제로 치수에 생활력이 있을 경우에는 근관치료보다는 생활치수 치료를 먼저 시도하고, 많은 경우에 근관치료를 피할 수 있어서 술자와 환자가 모두 만족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미국 근관치료학회 AAE에서 생활치수 치료에 대한 포지션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치료가 미성숙 영구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더 넓은 적응증을 갖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활치수 치료에서는 비단 미성숙 영구치만이 아니라 성숙 영구치에서도 근관치료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심지어 비가역성 치수염으로 진단해오던 치아들 중에서도 일부는 적응증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요. AA뿐만 아니라 근관치료 교과서나 유럽 쪽 학회에서의 전문가들의 레퍼런스에서도 생활치수 치료를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진 것이 느껴집니다. 각 지역별로 진료하는 환경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활치수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강의에서는 제 경험에 기반해서 최신 가이드라인을 해석해보면서 개원가에서도 시도해볼 만한 난이도의 영구치 생활치수 치료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생활치수 치료의 간단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상을 입은 치수의 생활력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술식인데, 여기에서의 손상은 치아 외상, 그리고 치아 우식, 또 수복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아트로제닉한 치수 노출을 의미합니다. 근관 치료를 하는 것은 분명히 치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근관 치료를 통해 치수를 상실할 경우 고유 감각을 잃어서 치아에 무리가 가는 것을 모르고 강하게 씹는다거나,
치아 내 수분 함유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치아 파절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며 근관 치료 자체도 치근 파절의 위험성이 높고 여러 차례 내원을 통해서 감염이나 파절의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명이 짧아지게 됩니다. 생활치수 치료는 이런 치수 생활력을 유지시켜주고 한두 해의 짧은 내원으로 완성이 되며 근관 치료의 시기를 보다 먼 미래로 늦춰줌으로써 치아의 장기적인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생활치수 치료는 치수를 어디까지 제거할지에 따라 치료의 명칭이 다릅니다. 치수의 핀포인트만 노출을 덮는 경우에 펄프 캐핑, 치수의 상부 2-3mm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파샬 펄포토미, 오리피스 레벨까지 치수강 전부를 제거하는 경우 풀 펄포토미라고 분류합니다. 근관 레벨까지의 치수 조직을 제거할 경우에는 펄펙토미라고 하며 에이펙스의 치수 조직까지 전부 제거하는 풀 펄펙토미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관 치료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활치수 치료로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포커싱하는 치료들 중 치료 중에 일어나는 치수 노출에 대한 케이스들은 보통 다이렉트 펄프 캐핑이나 파샬 펄포토미를 통해 치료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본 강의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 파샬 펄포토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 술식의 특별한 장점은 일부 감염되어 있을 수 있는 치수 조직까지 제거해서 치수의 원활한 회복을 돕는다는 것, 그리고 충분한 두께의 칼슘 실리케이트 세멘이 노출된 치수 부위를 밀폐하여 재감염을 막는다는 것, 그리고 혹시나 실패할 경우에도 통상적인 근관 치료로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치료 진행 과정을 우선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우선 치료 영역을 격리 및 소독을 하고 그리고 우식을 논셀렉티브 캐리어스 리무벌로 제거합니다. 치수 삭제는 2mm 이상 시행을 하고 블리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NaOCl로 5분가량 지혈을 한 다음 치수 부위의 밀폐를 칼슘 실리케이트 세멘, MTA라고 불리는 이 세멘으로 밀폐하고 최종적인 수복을 진행합니다. 치수 노출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 접근 방법이 달라지게 될 것인데요. 깊은 우식에 의한 것이 아닌 외상이나 수복 과정 중의 치수 노출은 바로 생활치수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외상으로 노출된 치아를 MTA 펄포토미를 한 다음에 파절편 접착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치아 우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치수 노출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서는 치수에서 이전부터 세균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봤던 치수 노출과는 다르게 이미 치수 상태가 염증에 이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식의 깊이와 치아 검사를 통해 예후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들입니다. 일반적인 근관 치료를 위한 검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통증에 대한 문진, 방사선 촬영, 그리고 치아 검사 등이 필요하며 특히 통증의 양상이나 방사선 사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식의 깊이, 그리고 치수 생활력과 냉자극에 대한 민감도, 타진에 대한 민감도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검사 방법은 이 강의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레퍼런스들이 사실 할 수 있고 그리고 결과가 좋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제시하는 기준들은 다소 모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그나마 안전하게 도전해 볼 기준을 감히 한번 먼저 제가 잡아보자면 먼저 우식의 깊이는 방사선 사진상의 펄프를 완전히 침범한 경우보다는 전체의 4분의 3 정도 이완돼서 제거되어서 치수 노출의 위험이 있는 딥캐리어스까지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러버댐을 사용하고 복합 레진을 활용하여 타액 등의 컨태미네이션 없이 치수 영역을 밀폐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냉자극에 약간 시리더라도 링거링 페인은 없는 정도의 리버서블 펄파이티스면은 시도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타진에 반응이 없는 것이 좋겠고요. EPT 검사상으로는 초반 수치 한 10 기준으로는 2, 64 기준으로 한 10 정도 미만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 기준으로 8, 9 아니면 64 기준으로 50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치수가 괴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치수 치료에 적응증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출된 펄프의 블리딩 상태가 프레시해가지고 지혈에 이제 성공까지 할 경우 이럴 때가 생활치수 치료를 진행하기에 좋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파셜 펄프토미의 과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버댐을 활용하여 치료 영역을 격리 및 소독합니다. 클로로헥시딘의 표면 소독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치아 우식의 제거 단계입니다. 치수 노출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식으로 판단되는 것은 최대한 제거하는 non-selective carious removal을 시행합니다.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로 그로스하게 우식을 최대한 제거한 다음에 스푸닉 스카베이터와 같은 수기구를 통해서 소프트하게 제거되는 덴틴 조직은 전부 적극적으로 제거합니다. 이 과정을 거쳤음에도 치수가 노출되지 않았다면 베이스를 깔거나 바로 최종 수복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치수가 노출된 것으로 보이면 본격적인 생활치수 치료 작업에 들어갑니다. 치수가 노출되었을 때 블리딩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갓 노출된 치수라면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 블리딩이 스며들듯 관찰이 됩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는 것이지만 육안이나 루페로도 어느 정도는 관찰이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임상 사진을 촬영해 두는 것이 놓친 치수 노출 부위를 확인하거나 환자에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합니다. 블리딩 양상이 자발적으로 뿜어나오거나 아예 블리딩이 없을 경우에는 좀 더 예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우선 치수 삭제를 진행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분 치수 절단술입니다. 소독된 펄프 티슈 부위를 2-3mm 정도 깊이로 삭제를 합니다. 소독된 다이아몬드 벌을 가급적이면 새 것을 사용을 하고 소독된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를 사용하고 어시스트가 셀라인 이리게이션을 같이 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치수 조직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붙는 술식인 관계로 최대한 감염 관리에 주의하는 것이 이 과정에서는 좋습니다. 치수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블리딩이 명확하게 관찰될 것이며 이를 통해 치수가 정상적인 생활력을 보임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다음에 지혈을 시행해야 하는데요. 지혈을 하지 않았는데도 혹시나 이게 블리딩이 관찰되지 않는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치수 개사가 있을 것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더 치수를 삭제하여 블리딩을 확인하거나 이거는 이제 그 펄프 네크로시스라고 판단을 하고 근관 치료를 들어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블리딩이 제대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지혈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6%의 소위 원액 NaOCl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몇 차례 희석된 1.5%의 NaOCl까지 다양한 농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5에서 10분 정도 커튼 펠렛으로 패킹을 합니다. 지혈 과정보다도 치료 영역 밖에서 들어오는 감염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플루이드 컨트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지혈 상태는 본 사진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웨지 가드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플루이드 컨트롤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수의 지혈이 확인이 되면 캐비티를 소위 MTA라고 통칭되는 칼슘 실리케이트 세멘으로 밀폐합니다. 칼슘 실리케이트 세멘은 쉽게 설명드리면 생체 친화성이 있는 콘크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밀폐력과 그러면서도 인체 조직에 무해하고 염증성의 산도를 중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최근 들어서 많은 생활 술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어 오던 타입의 세멘으로는 프로루트 MTA를 위시한 파우더 앤 리퀴드 타입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프로루트 MTA의 다소 느린 세팅을 보완해서 현재는 국내에서 패스트 세팅 타입의 MTA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된 사용 방법은 아말감 캐리어에 넣어가지고 적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소독된 페이퍼 포인터나 컨덴서로 패킹을 합니다. 바이오덴틴이라고 불리는 캡슐 타입 세멘도 종종 사용이 됩니다. GI나 레진처럼 이 재료는 패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간접 수복을 시행하기에는 이 재료도 괜찮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로 미리 혼합된 프리믹스드 타입의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저도 최근 들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혼합된 형태로 어시스트의 믹싱이 필요하지 않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기존의 이제 신형 물질들과 같이 패스트 세팅이나 변색 위험이 적은 조형 물질들이 사용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이름의 실러가 같이 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잘 보고 구매하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제품들이 이제 프리믹스드 타입의 퍼티 세멘으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 제품들이고, 위쪽에 있는 실러는 이제 실러 베이스드 옵츄레이션 등을 진행하는 일반적인 근관 치료의 충전에 사용되는 실러 제품입니다. 이렇게 치수 영역의 밀폐를 칼슘 실리케이트 세멘을 이용을 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치아를 최종 수복을 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추천되는 최종 수복물은 당일 완성할 수 있는 복합 레진입니다. 일단 그 밀폐된 세멘 상방을 가급적 빠르게 실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MTA 상방에 얇은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접착을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플로블로 수복을 하고, 그리고 컴포짓 레진을 이용해 가지고 상부를 수복하도록 합니다. 이 사진과 같은데요. 치수 영역의 덮개라는 것은 이 사진과 같습니다. 치수 조직이든 MTA든 접착제와는 직접 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어차피 직접 접착이 되지 않는 MTA의 최상방에는 컨포머나 GI 혹은 플로어블 레진을 얇게 깔고 큐어링을 해서 덮개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는 컨포머 계열의 제품들을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1급 와동의 경우에는 사실 무난하게 복합 레진이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인전면이 포함된 2급 와동의 형태인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최선의 전략은 팔로덴트나 컴포지타잇 등의 섹셔널 매트릭스 밴드를 사용하는 2급 레진 수복이지만은 개원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해보시면 장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물론 인레이나 크라운 등의 간접 수복으로도 치료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최소한 MTA 상방에는 덮개가 필요하고 그 위에 레진을 접착을 하여서 치수 부위의 밀폐는 확실하게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인레이나 온레이, 크라운 등의 간접 수복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며 성공적인 생활치수 치료를 위한 준비물들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격리를 위한 러버댐이 필요할 것이고요. 소독된 기구와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소독된 덴탈버가 중요하고, 특히 치수 삭제 과정에서의 다이아몬드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관은 세척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페이퍼 포인트나 커튼 플랫도 잘 소독이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NaOCl은 1.5%에서 6% 원액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셀라인도 있는 것이 좋을 거고, MTA로 통칭되는 칼슘 실리케이트 세멘, 그리고 MTA 상부를 덮을 컨포머나 GI, 플로어블 레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섹셔널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복합 레진 수복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생활치수 치료를 위한 원칙과 제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건전한 생활치수의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이스, 퍼커션, 그리고 필요시 EPT 등을 활용을 하고 치수의 노출 원인과 히스토리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노출된 치수의 블리딩 양상으로 펄프의 그 건강한 정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노출된 치수 부위에 감염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철저한 방수과 러버댐 격리가 필요하고, 소독된 기구와 수관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non-selective carious removal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MTA의 2-3mm 정도 이상의 밀폐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치관부에서 시작되는 재감염을 막아야 합니다. 밀폐된 MTA 상부에 덮개를 형성한 다음에 복합레진 수복을 하는 것이 권장이 되고, 멀티비짓을 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로 최종 수복을 완성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파샬 펄포토미를 위주로 해서 생활치수 치료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아직은 이걸 할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시도해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만 혹여나 결코 엔도를 하고 싶지 않을 이런 치아를 만나게 된다고 하면은 이 강의를 다시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